2차 대전 당시 항공기 폭격 방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높은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해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수평 폭격과 목표를 향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돌진하며 폭탄을 투하하는 급강화 폭격입니다. 수평 폭격은 도시의 산업시설이나 광활한 공장지대처럼 면의 형태를 띤 넓은 목표를 공격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목표물을 정밀하게 노리는 점 단위의 정밀 타격도 매우 중요했고 급강화 폭격이 그 역할을 맡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의 급강화 폭격은 단순히 하강하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게 아니라 기체공학과 정밀한 컨트롤이 결합되어야만 완성되는 궁극의 항공기술이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1차 대전 때부터 각국은 정확히 목표를 타격해서 파괴할 수 있는 폭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험에 들어갑니다.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 영국은 여기 보이는 에어코 DH-5 같은 항공기에서 20파운드 약 9.1kg짜리 폭탄을 독일군 진지에 투하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복엽기를 이용한 폭격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물에서 약 150m 상공까지 내려와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고 당연히 적의 대공사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300기의 복엽 폭격기가 투입되었던 1917년의 깡브레 전투에서는 조종사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특히 초반의 복엽기는 기체 강도가 부족하고 엔진 출력이 낮아서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하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항공기가 발전하면서 점점 급강화 폭격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미국 최초의 항공모함 랭리가 추격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적함에 폭탄을 명중시키려면 수평 폭격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빠른 속도로 하강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급강화 폭격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1925년에 개발된 커티스 FAC 펠컨을 도입해서 바다 위의 적함에 대한 급강화 폭격용으로 항공모함에 배치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192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운용한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 해군은 독일에서 발전된 복엽 폭격기를 도입해 1935년에 94식 함상 폭격기를 급강화 폭격용으로 항모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복엽기의 시대가 지나고 더 강력하고 튼튼한 단엽기가 도입되면서 급강화 폭격이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1940년에 미국에서 더글러스 SBD 돈틀리스가 그리고 같은 해 일본에서 99식 함상 폭격기가 추격하면서 각각 태평양 전쟁에서 주력 급강화 폭격기로 활약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급강화 폭격기가 주로 군함을 공격하는 해군 중심 전술로 발전했다면 같은 2차 대전 참전국인 독일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독일군은 급강화 폭격기를 지상군 지원을 위한 핵심 무기로 적극 활용했는데 융커스 U-87 슈투카는 전차 부대와 함께 진격하며 지상군의 빠른 진격을 지원하고 적의 포병 진지와 교량, 집결지 등을 정밀 타격하는 데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돈틀리스 폭격기가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급강화 폭격이 아니라 수평 폭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폭격기는 수면에 일본 항모를 맞추기 위해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제대로 폭탄을 맞추기 위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43년에 미군에서 급강화 폭격에 대한 교육 자료로 만든 필름의 일부인데 수평 폭격의 경우 폭탄에 어떤 종류의 힘이 가해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항공기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탄은 항공기의 비행 전진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중력과 공기 저항의 영향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수평 폭격을 실시할 때는 폭탄에 작용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전진하는 폭격기에서 투하한 폭탄은 대략 이런 곡선 모양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폭탄을 너무 일찍 투하해서 적 항모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폭격기가 폭탄을 너무 늦게 투하하면 이런 식으로 또 빗나갈 것입니다. 항공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평 폭격에는 이런 큰 탄착 오차가 생기기 쉽고 이를 없애기 위해 폭격기는 정확한 위치에서 폭탄을 투하해야 합니다.
이제 돈틀리스 폭격기가 90도 각도로 급강하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진 속도, 중력, 공기 저항 때문에 폭탄이 빗나갈 염려는 수평 폭격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 위치를 잘 잡았다면 투하 시점에 관계없이 폭탄은 그대로 명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평 폭격과 달리 폭탄의 궤적에 미치는 여러 요소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것이 수평 폭격의 단점을 보완한 급강하 폭격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90도 각도로 급강하하는 것은 이론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90도보다 더 완만한 각도로 하강해서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90도에서 더 각도가 완만해질수록 수평 폭격에 접근하게 되고, 중력 등이 작용해서 궤적이 바뀌어 폭탄이 명중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완만한 각도로 급강하하는 것보다 90도에 더 가깝게 급강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왼쪽 상황은 조종석에서 봤을 때 급강하 폭격기가 하강하는 각도가 완만한 것이고, 오른쪽 상황은 조종석에서 봤을 때 폭격기가 하강하는 각도가 가파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90도에 가깝게 가파른 각도로 접근하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은데, 당시 미군 급강하 폭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이 그림을 보면 70도 정도 각도로 접근해서 폭탄을 투하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급강하 폭격에 따르는 실제적인 이유로 90도 급강하보다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만약 항공기가 90도 각도로 하강할 때 처음 하강 지점을 잘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하강 지점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바로 빗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비행기를 좌우로 움직여서 다시 일직선상에 오게 맞추는데, 하강 각도가 가파를수록 비행기를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 급강하 시에 이런 기동을 하는 것은 완만한 각도일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투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무조건 하강 각도가 90도에 가깝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만한 각도로 접근하는 것도 앞에서 살펴본 단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각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미 해군에서 채택한 것이 70도 혹은 65도에서 70도의 진입 각도입니다. 이건 1943년에 찍은 돈틀리스 폭격기의 모습인데, 폭격기 아래 부분에 폭탄이 달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폭탄을 이제 적함에 투하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투하하면 앞쪽 프로펠러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돈틀리스 아래 부분에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데, 바로 폭탄 앞쪽에 보이는 이 장치가 폭탄 투하 시 프로펠러에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아래 부분의 장치를 좀 더 확대하면 위와 같습니다. 폭탄을 이 고리 같은 것에 걸어서 비행하다가 투하할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서 투하해 폭탄이 프로펠러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돈틀리스 폭격기에서 또 하나 특이한 장치는 바로 이 다이빙 플랩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날개에 붙어있는 바로 이 부분인데 다이브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 브레이크라니까 뭔가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돈틀리스가 급강할 때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폭탄 조준을 위해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강하 시 위와 같이 펼쳐서 급강하 속도를 어느 정도 줄입니다. 이 그림은 당시 돈틀리스 폭격기 조종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조종석 주위 모습인데, 여기 D라고 써있는 레버가 다이빙 플랩을 조절하는 레버입니다. 여기 보면 다이빙 플랩 포지션이라고 나와 있고, 왼쪽이 클로즈드, 오른쪽이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서 레버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다이빙 플랩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빙 플랩 레버 아래에는 랜딩 기어 레버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게 돈틀리스 조종석을 위에서 바라본 건데, 이게 안전벨트, 여기가 등받이, 여기가 헤드레스트입니다. 다이빙 플랩 레버는 조종사의 우측에 있는데, 플랩을 전개하려면 조종사 입장에서 레버를 아래로 당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빙 플랩은 돈틀리스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본 급강하 폭격기에도 있었는데, 99한폭의 날개 밑에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이빙 플랩이고, 이를 일본어로는 다이브 브레이크라고 칭했습니다.
태평양의 거함들을 침몰시키고 육지에서는 전격전의 핵심 요소였던 급강하 폭격.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이 화려한 전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급강하 폭격은 목표를 조준하기 위해 기체를 느리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개발된 제트기가 고속으로 급강하를 시도하는 것은 기체에 큰 무리를 주었고 조종사가 제어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속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도 무리이고 더욱 발전한 대공 무기에 노출된 위험한 급강하 대신 전산화된 정밀 폭격 시스템과 원거리 타격 유도 무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도 오랫동안 아날로그적인 급강하의 가치를 증명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글러스 A1 스카이 레이더인데요.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에 취역한 이 풀업기는 저속 영역에서의 기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활약하며 급강하 폭격이라는 고전적 전술이 가진 위력을 최후까지 전장에 각인시켰습니다. 스카이레이더는 1973년에 퇴역했습니다. 비록 급강하 폭격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지만 정밀한 폭격을 추구했던 그 기술적 정수와 조종사들의 투지는 현대 항공전의 근간이 되어 여전히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